예,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가 이렇게 상황이 깊어지면서 이런 재밌는 그림들이 나돌고 있군요.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런 그림도 나오는데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 하시는데 이제 경찰이 와서 지금 5인 이상 모였다고 문제를 삼는 이런 그림까지 나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또 이런 글자들이 지금 발명이 됐는데요. 회자가 줌 미팅 회자라는 게 나왔고요. 사회적 거리 두고 앉을 좌자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랩탑 화자도 나왔고요. 굉장히 새로운 상황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내용은 말이 통하는 어른입니다. 전체 주제는 관계와 소통이고요. 또 이 장로의 사명 굉장히 중요하죠. 장로의 사명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뭐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영성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인성인데요.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이죠. 지성이 있어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소통 역량입니다. 소통 역량은 사람들과의 소통, 또 하나님과의 소통도 해당되겠죠. 특히 우리 사회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한 부분이라도 한 부분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열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세 가지 설득 수단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윤리, 신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인격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오늘 제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인격과 신뢰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마땅치 않다면은 소통의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중의 감정이죠.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의 그 감정과 나의 감정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느냐, 공감할 수 있느냐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메시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핵심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스피커의 이제 인격이죠. 스피커의 신뢰인 부분입니다. 커뮤니케이터의 신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에 빗속을 달리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제수들이 탈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차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도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향해 뛰어오면서 이걸 막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가지 말라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서 다시 보니까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고 봤더니 저 앞에 다리가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신뢰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뻔했지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는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레가톤 번영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자료들 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 자본이라는 부분만 보시는 대로 142위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 자본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신뢰,
얼마나 서로 신뢰할 수 있냐. 개인과 개인, 국가 제도에 대한 어떤 신뢰, 사회 규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인 그 신뢰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에서 조사한 통계청 자료를 봐도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9% 정도 됩니다. 특히 20대, 30대는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신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직후에 했던 신뢰도 변화를 보면 쭉 위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서 바로 위가 종교기관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언론이 낯선 사람 수준보다 이제 낮은 평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의 그 거짓말, 사기, 무고, 위증죄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불신이 일상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가짜 뉴스가 넘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의 그 어떤 가짜 뉴스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그 교회 소그룹별 카톡방에서 퍼나르고 또 퍼오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어쨌든 우리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우리 의사소통에서는 신뢰의 부분입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에게 신뢰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전체가 더 확산된다면 사회 전체가 굉장히 불신 사회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신저죠. 어떤 메시지보다도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좀 정직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얼굴만 봐서는 알 수가 없겠죠.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기에 하나 그냥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눕혀서 보면 LIAR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볼 때는 아주 멋지게 잘생긴 미남이고 미녀인데 또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죠. 의자에 앉으실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뭡니까? 의자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살피는 건 아마도 밑에 다리일 것입니다. 다리가 어떤 것이냐? 다리가 튼튼하냐? 혹시 다리가 고장나지 않았느냐? 다리가 망가져 있을 때는 앉으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리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가 있는 어떤 의자 같은 데는 이런 것이 다 점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습니다. 그건 뭐죠? 의자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앉을 때 우리 마음은 매우 평온하잖아요. 신뢰와 불신 상태가 어떻게 다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러스트라는 이 독일어에서 이 독일어 이게 이제 편안함을 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편안함.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고 친한 친구와 같이 있으면 또 편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편해지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가 우리를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 사회는 굉장히 편안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통계 몇 개를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신 사회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서로 믿을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은 의심해야 되고 더구나 요즘같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이렇게 피해가지 않습니까? 서로 피해가는. 왜 상대방에 대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우리 이 신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데서 종교인에 대한 그 이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세 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세 곳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이미지 조사를 한 건데요. 보시는 대로 이 불교 쪽은요, 파란 색깔의 이미지들입니다. 긍정적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천주교는 역시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다. 일단 파란 색깔인데, 그 중에서 뭐 톱 한 6 정도를 뽑았겠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파란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일단.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이 거리를 두고 싶다가 제일 많고, 사기꾼 같다, 또 이중적이다, 뭐 기타 배타적이다, 뭐 등등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자, 이거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님께 큰 어떤 무례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큰 죄를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참 부끄럽게 그지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방역에 실패한, 감염을 많이 시킨 그 교회에 가서 앞 입구 벽에 붙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계란을 던지는 중소기업 대표가 있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보도가 된 적도 있죠. 그렇게 일부분적인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한 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을 실천운동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조사를 한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조사할 때마다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32%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1월에 조사한 게 21%니까요. 11%가 떨어졌거든요. 이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이제 이런 점수가 나와 있는데,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이 사람들의 평가는 개신교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개신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70% 정도 됩니다. 우리 이야기니까요. 근데 개신교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조사에서는 9%로 나왔다는 아주 참혹한 이 현실,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신자는 성경을 읽고 비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이 말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고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는 1시간이면 족한데,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이런 말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귀에 잘 새겨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신뢰 회복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여기 흰 콩과 검은 콩이 있는데요. 흰 콩과 검은 콩을 마구 섞어놓고요, 이것을 흰 콩과 검은 콩으로 원래 상태로 다시 복원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분들과 소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중의 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청중의 감정에 또 나의 감정, 이것이 서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 감정을 보통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행복, 분노, 두려움, 혐오, 슬픔, 놀람, 한 이 6가지가 대표적인 그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이 중에 하나 정도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석을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행복, 분노, 두려움, 혐오, 슬픔, 놀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중에 제일 가까운 거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가까운 것이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낀 건 뭔가요? 역시 행복, 분노, 두려움, 혐오, 슬픔, 놀람, 이런 것들,
또 이 그림은 어떤가요? 사실 같이 있으면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고 싶은데, 반면에 이 개를 보면 방금 봤던 거는 정반대의 감정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자, 어디로 이동을 하는 이 주부, 어린아이를 안고 짐을 들고 짐을 등에 메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글쎄, 저 같으면 이제 굉장히 슬픔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느끼지만 대표적으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죠. 아시겠지만 이거는 도살장에 이제 가기 직전에 소가 상당히 이렇게 뭐 말하고 흥분해 가지고 좀 난동이랄까요?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눈을 옷으로 이렇게 덮은 것이 텔레비전에 나오기에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걸 보고 뭘 느끼는가? 자,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걸 해보면요, 참 우리 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 서울역에서 어느 분이 찍었던 사진이죠. 노숙자에게 자기 윗옷을 다 벗어주고 가는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멀리서 찍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종이 됐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행복, 분노, 두려움, 혐오, 슬픔, 놀람, 이런 기본 감정 중에서 어떤 걸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뿐만이 아니죠. 어떤 이야기도. 이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분인데 이분이 판사였어요. 어떤 사람이 사흘을 굶고 물건을 훔쳤어요. 음식을. 빵을 훔쳤겠죠. 네. 판결이 끝나자 판사가 그 벌금 10만 원을 판결을 하고 10달러를 자기가 냈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있는 방청객들한테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시오. 모자를 돌렸는데 이제 47달러가 즉시 모금이 돼서 그분에게 전달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를 느끼나요? 행복, 분노, 두려움, 혐오, 슬픔, 놀람. 이런 게 구분이 딱 돼야 되거든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야지, 그죠? 이 판사의 그 감정이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감정으로 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공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느 지휘자가 낡은 지휘복을 입고 하다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벗고 셔츠 차림으로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제일 앞자리에 있던 VIP가 일어나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자기가 웃옷을 벗어요. 그리고 셔츠 차림으로 앉습니다. 그때 앉아있는 청중들도 하나씩 오케스트라의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다 벗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이제 한 마음으로 음악을 감상하게 됐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또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성은 어떠신가요? 뭐 별로 느낌이 없다 라든지 구분이 잘 안 된다 라든지, 그럼 우리가 한번 나의 감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계기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런 그림을 주면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말, 형용사, 느낌,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박, 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대박하고 헐밖에 없어요. 형용사가. 그러니까 제가 뭐 기본 감정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 느낌을 받아들이는 성질을 우리는 감성 또는 감수성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모여져 있는 심리 상태, 그걸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성과 감정은 굉장히 다르죠. 구분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더 말씀드리면 감수성이라는 것은 안테나 같은 거죠. 센서. 바깥 상황에서 있는 그 어떤 느낌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으로 가져왔을 때 내 마음속을 가득 차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감정이 되는 거죠. 감수성과 감성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이고 마음이 안 통한다는 것이고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려면요, 이 감수성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대상으로 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또 이성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이런 그 감수성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게 됨으로써 말하는데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감성과 감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인체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수분이 감성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70%, 아주 가난한 아이들은 뭐 말도 못하게 많은 그 수분이 몸에 있죠.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60%로 줄었다. 이제 연세가 더 많아지시면 50에서 55% 정도로 수분이 감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상당히 점점 탁해지고요.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감성도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센서가 약해지고 지하철에서도 보면 어떤 체면이라든지 염치 그런 걸 이렇게 무시하는 노인들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감성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서 그렇다는 것이죠. 감성 부분이 약해지면 상대가 나와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그 심각한 문제점이죠. 지구의 70%가 이제 물로 채워져 있다. 대략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이제 70%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인체의 70%는 또 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마음의 70%는 뭘까요? 우리 마음의 70%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70%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 이게 감정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지키는 수문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한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그 상태 본인의 감정이죠. 본인의 감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잖아요. 물건 하나 살 때도 마찬가지죠. 이 물건을 살까? 저 물건을 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는 게 이제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광고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감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광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 상대방의 감정의 그 수문장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감정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내가 새 차를 몰고 나갔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어떻게 접촉사고 냈어? 여러분께서 남편이라면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실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 채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 밑에 들어가면 여기에 정 가운데로 내려가시면 채팅이라는 부분인데 이 채팅이 오늘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소통하면서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 의견을 막 적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 더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것도 사용하시게 돼서 뒷부분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으시고 편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연습이 많이 되니까.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써 올리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 남들이 올린 걸 한번 쭉 살펴보면서 자기 의견도 이렇게 내시겠죠. 자, 남편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새 차인데 차는 어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다면요. 이제 그 아내분하고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뭐 다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간혹가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당신 어때? 당신만 괜찮으면 돼. 차는 고치면 되지. 보험으로 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실 수 있다면 참 그 부인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자기 본심이 튀어나오거든요. 차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데 차가 더 중요한 게 돼버린 꼴이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상대방하고 굉장히 관계가 나빠져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그 감성 부분이 약해진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 상태 뭐 이런 것은 별로 안중이 없고 그냥 자기의 생각 입장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이렇게 나의 시각을 딱 중단하고 상대방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이제 우리는 공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나 이거에 동의한다? 나는 그거 반대한다? 이걸 이렇게 해결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이가 이제 넘어졌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프니? 바로 아이의 입장이 되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아이가 슬퍼하고 아파할 것 같을 때 얼마나 아프니? 하고 얘기해 주는 거. 상대방의 시각이나 생각,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걸 이제 우리가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다른 세대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얼른 세상을 바라봐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상대방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감이라는 심퍼시라는 말이 있고 엠퍼시라는 말이 있는데 공감과 동감은 좀 뜻이 달라서 그냥 진짜 그 공감이라는 말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내가 잠시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되게 이제 어머니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가까이에서 대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하신 경험 있는 어머니들은 이게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얼른 상대방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게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이 남자들 아버지들은 이제 일에 관심이 많이 있고 효율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을 많이 이제 놓치게 되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버리니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아내한테도 좀 좋은 소리를 많이 듣지 못하고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정말 그 공감이 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참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또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에. 근데 공감에는 단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있다 없다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감이 어느 정도냐 이게 단계를 몇 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은 방에서 이제 거실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참다 못해서 이 아이가 엄마 나 내일 시험이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이제 공감이 굉장히 높은 엄마가 있고 공감이 굉장히 낮은 엄마가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자리를 비켜주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건 굉장히 공감 능력이 높은 수준이죠. 근데 시끄러워? 알았어, 조용히 할게.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최고의 수준은 아니지만 두 번째 단계까지는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야 이놈아 공부하는 애들은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 데려다 놔도 공부해, 인마. 공부나 해.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감 능력이 바닥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반응이 없는 엄마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뭘 할 때 보면 사람들이 한 이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공감을 표현하게 되죠. 자리를 비켜주는 어머니는 이 아이가 나 내일 시험인데 했는데 마음에 그 말을 하는 걸 읽어주는 거. 아, 그러니까 날 보고 나가달라는 얘기구나. 예? 이런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가주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방의 감정과 동기를 읽어주는 단계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미처 차마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 어떤 분은 그래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좋은 상황입니다. 아이가 내일 시험 공부대 좀 시끄럽다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비슷한 어떤 감정 정서의 어떤 수준을 의미한 거죠. 상대방이 사용한 언어를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시끄럽다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아이가 말한 건 시끄럽다는 얘기거든요. 아, 시끄럽다고? 알았어, 조용히 말할게.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거죠. 들어주는 것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세 번째는 문제가 되는 거죠. 시장 바닥에 나도 공부한다 이런 얘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좀 전하고 싶어하는 감정을 상당히 많이 훼손시키고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반응 안 하는 이 마지막 단계는 이건 정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뭐랄까요, 뭐 더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일하실 때 젊은이들이나 교사들이나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공감을 표현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죠. 이 사람의 감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기쁜데 이 사람은 기쁘지 않고요. 그리고 기뻤던 사람이 슬퍼지기도 하고 수시로 바뀌죠. 1분 전에는 기뻤는데 1분 후에는 안 기쁜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냥 앉아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있는데 약 1분 전에는 이런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뻤는데 지금 또 다른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자기 행동에 영향을 줘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화난 걸 표현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이 되고 전염이 돼서 그 사람도 나하고 비슷한 상태의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전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깔깔대고 웃습니다, 혼자. 근데 계속해서 1분 동안 웃어요. 그러니까 전철 안에 있는 승객들이 바라보다가 처음엔 어이없어 하다가 한 사람씩 따라요. 그다음 나중에 한 2, 3분 지나니까 전철의 모든 사람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뭐죠? 감정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감정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은 내 행동에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범죄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욱하는 감정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런 수사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만 후회할 일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비교적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 민족이 문화적으로 좀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회도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기쁘다, 즐겁다, 상쾌하다, 만족한다, 고맙다 이런 거는 다 밝은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밝은 이야기들을 단어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밑에 있는 답답하다, 역겹다, 짜증난다, 원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급적 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밑에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사람의 행동을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을 이렇게 울리잖아요, 병이라는 게. 제가 이게 소리 나게 하려고 어젯밤에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잘하지 않으면 울리지 않아요. 방향도 잘 잡고 잘 생각하고 상대방을 잘 파악을 하면서 불지 않으면 울리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을 울려야 됩니다. 가슴을. 이게 바로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논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신문을 보면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설명이라고 해요. 신문에는 사설과 주장이 있죠. 논설이 있죠. 이걸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 밑에는 광고가 나옵니다. 이 광고를 우리는 설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과 주장과 설득을 살짝 우리가 좀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담배가 뭐냐, 담배는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얘기하는 게 설명입니다. 그리고 주장은 뭐냐, 흡연은 해롭다는 것이다. 또는 한쪽에서는 흡연은 해롭지 않다. 이것이 주장입니다. 서로 이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다투는 게 이제 주장이죠. 설득은 뭐냐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건 거의 설득에 가까운 것이죠. 주장이 돼서는 안 된다. 더 설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설명할 때는 어때야 되냐면 궁금함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얘기를 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떼를 많이 쓰는 경향이 이제 우리 문화, 한국 문화 속에 많이 있습니다. 설득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게 이제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중에 어떤 게 있나요? 뭐 상품 사용 설명서, 자동차 매뉴얼, 뭐 일기 쓰기, 약도, 신문 기사, 안내문, 자기소개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주장은 뭐냐면 기소장, 변론, 뭐 부부싸움, 특히 부부싸움이 주장이거든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설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씁시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광고, 판촉, 전도, 설교 이런 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은 항상 궁금함이 없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강의는 아닙니다. 내용이 질문할 게 별로 없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궁금함이 없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동영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 이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장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네 말과 내 말이 어떤 게 맞는가를 이제 서로 내뱉는 거죠. 막 교통사고 난 다음에 서로 막 싸우고 그런 일이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싸우고 부부싸움 하는 게 이제 이게 주장인데, 주장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사례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좀 백신이 뭐 어떤 백신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얘기한다면 그건 주장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PREP라는 그런 이제 공식이 하나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걸 결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떤 이야기할 때 우리 재직회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서 싸움이 덜 나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 근거와 사례가 없는 얘기는 못하니까. 근데 근거와 사례가 없는 걸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득입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행동하게 해줘야 되겠죠. 행동하게.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어떤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줘야 되죠. 제일 먼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담배 얘기를 한다면 담배를 피우면 나쁘다는 것을 설명을 잘 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아이가 아빠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통사정하는 거예요. 또 눈물로 호소하고 또 신발도 닦아드리고 또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아빠 담배 피우지 마세요. 감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감성. 세 번째는 뭐예요? 담배를 안 피우면 어떤 것을 대가로 주겠다.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만약에 담배 피우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상대방이 위협을 주는 거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거리 가시다 보면 이제 곳곳에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있는데 제가 찍은 거예요. 무단한 횡단 하지 맙시다. 이런 것은 감동을 주지 못해요. 상대방에. 두 번째 같은 건 무단 횡단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거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밑에 단계부터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요. 뭐 그냥 공갈 협박부터 나오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 이렇게 약간 네 번째 해당하는 거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전도도 못하면서 담대하게 전도도 못하면서 그분들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전도를 하려면 1, 2, 3, 4단계를 차근차근 거치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협박이고 기분 나빠서 도대체 여기 쓰레기 버리고 싶어요. 여기. 딴 데 버릴 걸 여기다 버리고 싶은 막 반발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도 사본의 것을 중심으로 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그래서는 설득이 없다,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강의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과 인성과 지성, 소통 역량이 필요하다. 장로들에게. 오늘은 소통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 역량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우리들의 그 신뢰감, 남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 또 교회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과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감정을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잘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표현할 것이냐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 학기 동안 강의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압축에 압축을 거듭해서 여러 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난다면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장 우리들에게 좀 큰 문제는요. 교회가 굉장히 세대가 다원화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지금 장로님이라는 60대 중심의 이 장로들 의사결정 구조가 도대체 이 밑에 있는 다른 다양한 세대에게 얼마나 그 의사결정한테 참여시킬 것이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9%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사람들은 교단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다 같은 교회라고 보거든요. 저는 같은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지역사회와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간을 잘 지켜야 되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말이 통하는 어른이 됩시다 이고 강의하는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영 교수님 감사합니다.